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토트넘 허스퍼가 그나마 이제 마지막으로 찐막이라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4위권에 들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맞대결이었는데 사실 패색이 많이 짙었어요. 네, 그러니까 먼저 두 골을 실점을 하면서 사실 뭐 이대로 패하는 듯 싶었거든요. 네. 막판에 이제 쫓아가면서 그러면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또 이 극적인 동점골을 또 막판에 터뜨렸고 뭐 지금까지 토트넘에 와서 그 새로운 감독이 이제 올 때마다 그 첫 경기에 해결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보여주는가 싶은 그런 엄청난 골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또 매니저 치렀는지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9호 골을 넣으면서 네. 올 시즌까지도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좀 발판을 만들었다. 이 점이 좀 이제 살려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경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어땠는지 주요 장면 통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 결과 살펴보면 전반 7분 만에 산초가 선제골 넣었고 44분에 레시포드까지 골을 넣으면서 지난 뉴캐슬전에 이어 대패할 줄 알았는데 후반전에 두 골을 쫓아갔다. 선발 명단을 보면 이제 메이슨 대행도 어쩔 수 없이 3백을 다시 쓸 수밖에 없었어요. 예, 뭐 아무래도 그 포 빼고 나섰다가는 이건 뭐 대형 참사가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사실 백스리를 쓰면서도 결국은 이 시점, 그러니까 여전히 수비는 불안했었거든요. 다만 이제 변화를 가동한 부분이 있다면은 랑글레가 부상해서 복귀해가지고 이제 백스리에 1원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히샬리송이 선발 출전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이 부분이 좀 이전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게 사실 경기 전에도 영국 현지 매체에서도 메이슨이 분명히 선발 명단에 변화를 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후스코어닷컴은 쿨루셉스키와 손흥민 선수를 다 빼고 단주마 히샬리송이 나온다라고 전망했는데 저도 사실 그건 좀 과하다. 네,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풋볼 런던조차도 단주마의 선발 출전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은 둘 다 빼진 않을 거다. 최근 안 좋은 쿨루셉스키를 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예상했었죠. 저희도 쿨루셉스키는 좀 빼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렸는데 손흥민 선수를 빼면 공격 전개 과정 자체가 문제가 되고 손흥민 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맨유 같은 경우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경미한 부상 때문에 이번 경기 벤치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으나 선발 출전을 했고 심지어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사실 에릭 테나 감독이 경기 전 인터뷰에서도 보호하시는 건 맞지만 예방 차원일 뿐이고 깁스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쓰지 말라 그 다리를. 그래서 쉬는 거라고 했고 그 외에 뭐 에릭센 선수 돌아와서 최근에 잘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우리가 주목한 게 포백 라인에 지금 핵심 선수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특히 이제 리산드로하고 바란이 다 뭐 부상 중이니까 여기 좀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브라이튼전처럼 쇼 린델로프 두 센터백 조합에 달롯까지 레프트백으로 배치하는 조금 이제 변형된 모습을 보였고 레시포드를 최전방에 기용하고 산초를 이제 왼쪽에 선발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산초가 초반에 이 그 우려를 극복하고 골의 주인공이 됐어요. 먼저 그 린델레프가 토트넘 선수 2명 사이로 이제 전진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받은 이제 그 레시포드가 드리블을 치고 가면서 스킵을 제치고 나서 패스를 찔러줬고 그 레시포드가 이제 그 스킵을 제치고 들어가가지고 드리블 쭉 치고 가다가 측면에 이제 산초한테 패스를 쭉 내줬고요. 여기서 이제 그 산초가 볼을 끌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포로의 수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뒷걸음질 치면서 안 달라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초가 공간 나오네 하면서 이제 한번 접었어요. 접는데 이제 그 에릭센이 뒤로 돌아가니까 포로는 그걸 신경 쓰고 있었고 그러면서 공간이 나오니까 산초가 공간 나오네 하면서 슈팅을 때린 게 그대로 골로 연결됐던 거였거든요. 네, 산초가 잘하기도 했지만 포로가 좀 수비를 못하니까 산초가 잘하게 만들어줬다. 네, 물론 산초가 잘 때린 거는 있긴 했어요. 이 슈팅 자체가 굉장히 날카롭긴 했는데 산초는 원래 선 슈팅보다는 선 패스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에릭슨한테 패스를 주기 마련인데 공간이 나오니까 마음껏 때릴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일찌감치 골이 나오면서 맨유가 좀 이제 안정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게 됐고 또 오히려 맨유의 추가골 기회도 잇따라서 나왔어요. 13분경에 레시포드가 약간 무회전성으로 인프론트로 프리킥을 강력하게 가져갔는데 이게 뚝 떨어지는 과정에서 살짝 골대를 빗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트넘도 곧바로 반격 기회를 만들었는데 손케히 트리오가 좀 합작 플레이를 했어요. 이게 사실 그 경합 과정에서
케인의 패스가 다소 길었거든요. 예.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센스 있는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여기서 이제 히샬리송이 받아가지고 볼을 끌고 갔는데 이 과정이 아쉬웠어요. 패스를 주던지 했어야 되는데 수비가 앞에 있음에도 좀 무리해서 슈팅을 가져갔고 심지어 이게 강하게 맞지 않으면서 느리게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는 슈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이제 양 팀이 골을 넣기 위한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후에는 계속 뭐 그 맨유의 공세가 이루어졌었던 거였는데요. 일단 그 루크쇼의 패스를 에릭센이 원터치로 측면으로 패스를 내주는 센스 있는 플레이를 해줬고 여기서 이제 에릭센이 페리시치를 제치고 그대로 드리블로 치고 들어가서는 랑글레가 이제 수비를 달라붙을 때 바로 이제 직전에 패스를 딱 내줬고 여기서 이제 부페가 센스 있게 패스 툭 찔러준 네. 거를 산초가 슈팅을 가져갔는데요. 이 슈팅을 로메로가 일단 슬라이딩 태클로 막아냈어요. 예. 그러고 나서 다시 튀어온 거를 산초가 재차 슈팅을 가져간 게 포로 다리 맞고 굴절돼서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싶었으나 이거는 페리시치가 잘했죠. 예, 바로 이제 그 골라인 앞에서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네. 예. 페이지가 그래도 요즘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좋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공격적으로는 조금 욕이 나왔지만은 예, 수비적으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21분경에 또 이제 토트넘의 슈팅이 나오게 됐는데 이것도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역습 과정이었거든요. 역습 과정에서 케인이 측면으로 내줬고 포로가 이제 단독으로 돌파를 쭉 하고 갔었어요. 근데 이때 손흥민 선수도 앞에 있었고 케인도 옆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먼 거리에서 무리하게 슈팅을 가져간 게 골대를 어이없이 넘어가 버리고 말았거든요. 예. 사실 이때까지 최악의 선수는 포로였습니다. 예. 추격하는 골 넣기 전까지도 최악의 선수는 포로였습니다. 예. 25분경에 카세미가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부페가 등진 상태에서 영리하게 돌아서면서 드리블로 그대로 치고 가다가 위협적인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포스터 골키퍼가 선방을 했고요. 28분경에 이거는 그래도 포로와 페리시치의 좀 좋은 합작 플레이였는데요. 메이슨 임시 감독이 포로한테 계속 코너킥을 맡기더라고요. 아예 그가 손흥민이나 페리시치한테 안 맡기고 포로가 무조건 전담 키커로 맡겼는데 포로가 이제 코너킥을 올린 거를 앞에서 잘라 들어온 페리시치가 헤딩 슈팅을 가져갔는데 대야 골키퍼가 선방을 했고 이어서 이제 흘러나온 거에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가져갔지만은 산초가 달라붙어서 막아낸 거죠. 39분경에는 부페가 이제 측면으로 패스를 내줬고 여기서 이제 산초가 드리블을 치고 들어가면서 수비를 유인한 상태에서 이게 산초가 가장 많이 하는 플레이잖아요. 수비 두 명이 붙은 상태에서 백패스를 부페한테 줬고 여기서 이제 부페가 원포스트 코스를 올린 거를 레시포드가 오른발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포스터가 각도를 잘 좁히고 나와가지고 다리로 막아냈습니다. 네. 이날 포스터 골키퍼 사실 요리스가 1차 부상 당했을 때 이후로 꾸준히 경기 뛰면서 그래도 경기력이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포스터 아니었으면 이 경기 그냥 뉴캐슬전 같은 참사가 나올 수도 있었어요. 예. 41분경에는 안토니가 이제 볼을 끌고 가다가 에릭센한테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또 에릭센이 센스 있는 원터치 로빙 패스를 준 거를 레시포드가 받아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것도 이제 포스터 골키퍼가 선방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왜 초로 연결을 한 거냐면요. 곧바로 이제 골과 연결되는 장면이기 때문인 건데요. 42분 49초경에 이제 히샬리송이 패스를 받고 나서 수비가 이제 달라붙어서 약간 무게중심이 무너진 상태에서도 패스를 내줬고 예. 이거 이제 페리시치가 빠르게 와가지고 받아서 케인한테 패스를 주고 여기서 이 케인의 특유의 플레이인 거잖아요. 예. 패스를 받을 때 바로 원터치로 전진 패스를 연결하는 예. 이게 딱 나왔을 때 페리시치가 이걸 받아가지고 완전히 단독 찬스긴 했어요. 단독 찬스긴 했지만은 각도가 조금 없는 곳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손흥민이 반대편에서 프리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페리시치가 그대로 치고 가서 각도 없는 곳에서 슈팅을 가져간 게 대야 정면으로 향하면서 막혔고요. 예. 여기서 이어진 공격 찬스에서 바로 부페가 롱패스를 넘겨준 거를 레시포드가 받아서는 슈팅으로 골 넣었어요. 예. 이 골이 나오고 나서 중계 카메라도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를 잡아줬어요. 네, 사실 앞선 장면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 앞쪽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마 수비를 벗기면서 왼발로 좀 패스를 땅볼로 줬다면
손흥민 선수가 밀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에 그 페리시의 선택이 좀 아쉽네요. 네, 그러면서 바로 실점까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둘을 교차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중계 네. 카메라조차도. 그러니까 네. 이거는 페리시치가 잘못했다는 소리인 거죠. 그렇죠. 전술적인 판단이 잘못됐고 혹은 뭐 욕심을 냈다면 넣었어야죠. 제대로 네. 차서 넣었어야 되는데 결국엔 2대 0이 됐다. 네. 정말 이제 토트넘이 전반 막판이었기 때문에 전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선제골 실점하고 그리고 두 번째 골 실점하고 할 때마다 토트넘 팬들과 그리고 레비를 계속 중계 카메라가 잡아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라거스트 이 맨유 전담 기자잖아요. 네. 뭐라고 했냐면요. 맨유 팬들이 우리는 글레이저 아웃을 원한다라고 외치니까 바로 이제 토트넘 팬들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레비가 아웃되길 바란다. 그리고 또 이제 애닉 그 그룹 아웃 그렇죠. 예. 아예 소유주가 이제 레비 회장이 이제 애니그룹 소속이기 예, 때문에 나가라고. 레비 아웃, 애닉 네. 아웃 이게 다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전반전은 맨유가 2대 0으로 앞선 채 이제 끝났는데요. 기록적으로도 맨유가 우세했네요. 맨유가 뭐 압도했다라고 할 수 있죠. 점유율도 61대 39로 크게 앞섰고요. 그리고 슈팅 숫자도 11대 6이긴 했는데 또 슈팅의 질 자체도 컸어요. 차이가. 그러다 보니까 뭐 빅찬스도 맨유가 2, 토트넘이 1, 그 1이 바로 페리시치 그거인 거고요. 그리고 뭐 코너킥에서도 2대 2였고 그 유효 슈팅도 맨유가 훨씬 많았고 당연히 기대 득점도 맨유가 1.24골, 토트넘은 0.3골. 그러니까 뭐 4배 차이가 난 거죠. 2대 0이 될 만한 전반전이었는데 후반전 우리가 다 포기했던 순간에 토트넘이 그래도 힘을 좀 냈는데 역시나 뭐 케인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어요. 예, 뭐 일단 48분경에 페리시치가 사실 여기서도 패스 선택지가 조금 안 좋았다라고 봤거든요. 손흥민 선수 쪽으로 줬어야 되지 않나라고 싶었는데 크로스를 올렸고 이게 이제 근데 카세미로가 걷어낸다는 게 다소 무리해서 걷어냈고 이걸 포로가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공교롭게도 케인 맞고 나갔습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이제 토트넘에 추격하는 골이 나왔던 건데요. 호이비에르가 측면으로 로빙 패스를 잘 넘겨줬고 이를 받은 페리시치가 볼을 끌고 가다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달롯이 이제 걷어낸다는 게 멀리 걷어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케인이 곧바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 슈팅이 쇼 맞고 튕겨져 나온 거를 포로가 이건 확실히 슈팅 스킬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오른발잡이잖아요. 근데 예. 약간 왼쪽으로 왔었거든요. 왼발 쪽으로 왔는데도 오른발을 이렇게 아웃프론트 킥으로 정교한 골을 넣었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앞에 선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 사이를 뚫고 골문 구석으로 차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기술인데 특히 혼전이었기 때문에 판단이 중요했는데 포로 선수가 킥은 역시 좋구나. 네. 이거 보여주는 멋진 추격골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경기가 이 골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짜 맨유 팬들 응원 소리밖에 안 들리고 토트넘 팬들은 야유하거나 그냥 응원을 안 하는 그래서 무관중 경기 같은 분위기가 났었거든요. 예. 근데 포로가 골 넣고 막 이렇게 하니까 관중들도 그때서야 응원하기 시작하면서 토트넘이 흐름을 이때부터 가져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맨유한테도 득점 찬스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57분경에 레시포드가 일단 그 에릭센한테 패스를 찔러줬고요. 여기서 이제 에릭센이 패스를 준 거를 부페가 이제 받아가지고 그대로 수비 3명 사이를 단독 드리블로 그것도 2명이 완전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틈바구니를 치고 들어가가지고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강타하고 나왔고요. 완비사카가 다이빙 헤딩 슈팅으로 리바운드 슈팅을 가져갔으나 포스터 골키퍼가 선방을 했습니다. 몸을 날려서. 여기서 실점했다면 넉다운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토트넘이 이제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61분경에 맨유는 에릭센하고 산초를 빼고 프레드하고 마샬을 넣었고요. 반면에 이제 그 토트넘은 히샬리송을 빼고 클룹세스키를 넣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가니까 확실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었고 반면에 맨유는 이 경기에서 에릭센하고 산초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 둘을 빼고 마샬하고 프레드를 넣은 게 사실상 패착이 됐어요. 특히 프레드가 이 경기 거의 최악의 선수 뽑힐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66분경에 케인의 크로스를 손흥민 선수가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대를 좀 살짝 빗나갔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67분경에는 케인의 패스를 받은 클루세스키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거는 좀 골대로 크게 빗나갔었죠. 그리고 이게 조금 아쉬웠던 장면이었는데요. 69분경에 손흥민 선수가 페리시치한테 패스를 줬고 페리시치의 크로스를
다이어가 뒤에서부터 달려와가지고 완전 노마크 상태였거든요. 이 노마크 상태에서 그 골대를 살짝 빗나갔었죠. 이거는 무조건 골이 들어가야 되는 장면이었는데 말이죠. 지금 장면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간 이후 슈팅 기회도 많이 열리고 또 케인의 이제 패스 전개도 좋아지니까 원래 하던 공격 패턴들이 좀 나온 것 같네요. 사실 그러니까 포로가 수비적으로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수비 커버까지 계속 내려왔어야 됐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그 맨유가 71분경엔 이제 그 안토니아 완비사카를 빼고 말라시아와 베울스트 투입을 했죠. 하지만은 이제 맨유는 여전히 공격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맨유는 그 아까 58분 그 슈팅 이후로는 슈팅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맨유 선수들이 지친 게 커 보이긴 했어요. 그러면서 에너지 레벨이 확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러한 건데 뭐 75분경에는 로메로가 패스를 주고 케인이 슈팅을 가져간 게 데야 정면 후에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7분경에 토트넘이 마지막 교체 카드를 활용을 했죠. 페리시치하고 포로를 빼고 벤 데이비스하고 단주마를 투입을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꾸면서 또 포백으로 전환을 한 건데요. 79분경에 포로 선수가 헤딩 후 길게 밀어준 거를 케인 선수가 받아서 볼을 끌고 가다가 스루 패스를 준 거를 이제 먼 포스트에서 세도에 들어오던 저기 가장 먼 쪽에 있는 선수가 그렇죠. 손흥민 선수죠. 빠르게 세도에 들어온 손흥민 선수가 각도가 없는 곳이었음에도 논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정말 침착하게 이제 데야가 각을 좁히고 또 나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이 데야를 관통하는 영리한 슈팅으로 이제 극적인 골을 넣었고 79분에 나온 이 동점골로 인해 2대2가 되면서 마지막 10분 동안 이제 어떤 결과들도 나올 수 있는 토트넘이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3대2로 뒤집을 수 있는 희망을 만드는 정말 결정적인 골이 나온 거였는데요. 다만 근데 이제 이후에는 양팀 모두 이렇다 할 공격이 없었어요. 사실상 이 슈팅이 마지막 슈팅이었어요. 87분경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를 받은 레시포드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것도 뭐 골대를 빗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토트넘도 공격적으로 바꿨던 거였잖아요. 그 포백으로 전환을 했던 거를 손흥민을 빼고 탕강가를 투입하면서 다시 이제 백스리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 2대2에서 또 지는 다시 결승골을 내주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승점이라도 가져가자는 좀 의지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트넘도 동점골 만들기 위해서 좀 선수들이 버닝해서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먼저 그 지친 거는 맨유 쪽이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동점골 나오고 나서는 토트넘까지 같이 지치니까 이거 자칫 뭐 이대로 역전패를 당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대로 경기를 마무리 짓자라는 의도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경기 기록을 놓고 보면은 비등비등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뭐 슈팅 숫자는 18대 17로 하나 차이였고요. 유효 슈팅도 8대 7로 맨유가 하나 더 많았고, 전체 슈팅은 토트넘이 하나 더 많았고 유효 슈팅은 맨유가 하나 더 많았고 점유율은 6대 4로 맨유가 우위를 점하긴 했고요. 반면 이제 기대 득점은 토트넘이 2.3골로 맨유 2.1골보다 0.2골 더 많긴 했고요. 그냥 딱 2대2 스코어 그대로 그냥 끝난 거예요. 기대 득점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전반전은 맨유, 후반전은 토트넘이 딱 보이긴 하는 거죠. 그리고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전반전은 맨유, 후반전은 토트넘이 너무 눈에 보이긴 하고요. 결국엔 이제 맨유를 이겼어야 이 승점 6점짜리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는데 비기면서 토트넘이 5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맨유와의 승점 차이가 6점으로 이제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골득실 때문에 에스턴 빌라를 제치고 5위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문제는 저 뒤에 있는 리버풀이라던가 그리고 브라이턴 같은 경우는 경기 수가 더 적은 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기 수들을 치르게 되면은 다시 또 7위 아니면 8위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면은 지난 뉴캐슬전에 1대6 치욕적인 대패를 당했던 데다가 이번 맨유전까지 만약에 그 전반에만 2실점을 허용하면서 무기력하게 패했다면은 그랬으면 정말 동력 없이 그대로 토트넘은 쭉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이번 경기 그래도 먼저 2실점을 허용했음에도 동점까지 쫓아가면서 그나마 그래도 유럽 대항전 경쟁을 위한 가능성은 살려놓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결정적인 골 덕분에 토트넘이 최소한 유로파리그를 노릴 수 있는 승점을 얻었는데요. 이제 5월 1일 월요일 0시 30분에 리버풀과 또 중요한 안필드 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만약에 이긴다면 또 리버풀의 추격을 조금 따돌리면서 유로파권은 그래도 안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토트넘이 이제 리버풀과의 경기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또 리버풀을 상대로 지난 시즌처럼 극적인 골을 넣고 또 활약하면서 7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 2자릿수 득점을 이룰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